아마 이 책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다들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번역한 책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입니다. 휴머니스트 출판사의 세계문학 시리즈 44번으로 출간이 되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왜 또 동물농장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익히 읽고 또 보아온, 들어온 그런 이야기잖아요. 저만 해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1997년 대학 입시를 치르면서 그때는 대학 시험에 논술 시험이 있었는데요. 논술 시험을 보러 그 고사장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메인 텍스트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동물농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복서라는 이 말이 등장하잖아요. 이 복서가 그 마지막에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두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라. 제 기억에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험에 나올 정도로 이 동물농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지난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 시절에 많이 접해보았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동물농장 번역 의뢰를 받았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이미 탁월하게 많은 번역본을 한두 종이 아니잖아요. 수십 종에 가까운 번역서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그걸 이미 읽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하나를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번역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번역자의 눈으로 살펴보니 아무래도 이 동물농장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동물농장이 빨리 소개된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1950년대, 이 책이 40년대에 쓰였는데 50년대에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아마도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를 비판한 이야기로 읽혔기 때문에 더 빨리 번역 소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많이 읽고 계시는 판본들도 대부분 번역 시기가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시대의 언어로, 고전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 현재, 지금 여기의 언어로 재번역되어야 하는 것이 고전인데 그렇다면 2025년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언어를 입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의 작은 아쉬움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우화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전의 번역본들이 마치 더빙을 한 것처럼 번역해 두신 번역본이 많더라고요. 물론 더빙도 너무 좋은 방식이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원어를 직접 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자막을 통해서 그 배우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 중에 하나는 더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막을 입힌다는 생각으로 하자. 조금 더 정확하고 건조하고 너무 이게 구수한 옛날 이야기처럼 번역되지 않도록 하자. 조지 오웰의 원래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알레고리 소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작가 입장에서 알레고리 소설이라는 말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알레고리는 1:1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토끼와 거북이를 들 수 있겠죠. 이것들도 동물이네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토끼가 그렇게 행동하고 진짜 거북이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재능이 뛰어나지만 조금 게으른 사람과 재능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 경주를 했을 때 결국에는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누가 원하는 것을 이루느냐에 대한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1:1 비유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레고리는 보통 이렇게 단순화된 이야기에 어울리는 그런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동물농장을 이렇게 단순화된 알레고리로 읽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농장에 누구는 누구고, 예를 들면 나폴레옹은 누구고
스노볼은 누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연결지어가지고 이게 1대1 대응으로 이게 누구다. 물론 조지 오웰이 당시에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시작한 소설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고전이 된 것은 그것만으로 다 읽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실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왔기 때문에 이 소설이 저는 아직도 읽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소설은 알레고리 소설이 아니라 상징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레고리가 1대1 대응이라면 상징은 1대 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복서를 이렇게도 읽을 수도 있지만, 스노볼을 이렇게도 읽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도 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알레고리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소설은 상징에 더 가까운 소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 번역을 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조지 오웰이잖아요. 조지 오웰을 제가 번역하는 영광을 얻고 싶어서. 자, 그렇다면 조지 오웰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작가 소개를 간단히 읽어볼게요. 1903년에 인도 벵골에서 영국 행정부 하급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본명이 있습니다. 본명 에릭 아서 블레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첫 돌이 되기도 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스스로를 되게 복잡하게 표현했어요. 하위, 상위, 중산층이라는 아주 이상한 말로, 아이러니컬한 말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튼 칼리지에 입학해서 고등교육도 받았고, 졸업 후에는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미얀마에서 제국 경찰로 일하다가 제국주의의 허상을 깨닫고 또 이것을 글로 쓰기도 하고요. 장편소설 버마 시절에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 노동자들의 삶을 취재한 르포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이라는 르포르타주를 쓰기도 했고, 스페인 내전에 직접 참여해서 카탈로니아 찬가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동물농장,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1984, 1948년에 쓰였기 때문에 이거 제목을 바꿔가지고 1984라고 출간이 되었는데, 원래 제목은 The Last Man in Europe 이었다고 하죠. 유럽의 마지막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숫자로 그의 마지막 작품을 쓰게 되었고, 그런데 지병인 폐결핵이 악화되어서 49년에 1984가 출간되었는데 50년에 영국 런던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조지 오웰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잠깐 쇼츠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홍지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 아주 근사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조지 오웰인데 그래픽 노블이거든요. 이 책을 보시면 조지 오웰의 삶이 아주 잘 시각화되어 있고, 조지 오웰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물농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동물농장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매너 농장이라는 농장이 있어요. 매너는 이제 장원 농장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인간 주인이 있습니다. 존스 씨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에 동물농장에 동물들을 모두 모아놓고 늙은 수퇴지 메이저 영감이라는 존경을 받는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가 동물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간밤에 꾼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물들에게 그런 어떤 꿈을 심어줍니다. 자, 인간이 없는 세상, 그리고 동물들만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세상,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우리가 모두 가져가는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상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꿔보자, 혁명의 불씨를 동물들에게 심어주고 자신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거 너무나 이제 마르크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로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우연한 어떤 사고와 기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존스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결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동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농장을 차지하게 되는 아주 너무나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들이 자기들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마리의 돼지가 지도자격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한 명은 스노볼이라는 돼지고요. 또 한 돼지는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동물이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버크셔 종의 수컷 흑돼지로 묘사되는 두 마리의 돼지가 이제 이 동물들을 이끌게 됩니다. 근데 스노볼은 말도 잘하고 대중들도 잘 감화시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그런 돼지였다면, 반대로 나폴레옹은 조금 몸집도 크고 그리고 말은 좀 과묵하고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리더였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리더가 처음에는 잘 지내는 듯 하다가 권력 다툼, 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결국에 스노볼은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축출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지 오웰을 흔히 이제 알레고리로 읽는 사람들은 뭐 이게 나폴레옹이 스탈린이고 스노볼은 트로츠키고 뭐 이렇게 1대1 대응해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이 해석을 열어두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다스리게 된, 나폴레옹을 위시한 이 돼지들 중심으로 이 농장이 굴러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인간에게서 독립해서 우리들만의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했는데 여기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동물들이 갸우뚱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돼지들이 처음에 10계명을 정하죠. 근데 그 10계명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존스 씨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인간의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인간의 술을 마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충격적인 장면, 인간처럼 두 발로 서서 걷기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계명들이 사라지고 단 하나의 계명만 남게 됩니다. 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더 평등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인상적인 이 메시지와 함께 맨 마지막 장면에는 이 돼지들이 인간들과 화해 협정을 맺고 인간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훔쳐보는 동물들의 눈에 이 돼지들이 인간과 더 이상 분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결말입니다. 제가 결말까지 다 말씀드려 버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잘 알려진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소설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떤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 뒤편에는 기존의 번역본과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네 라는 오시프 만델시탐의 시를 이장욱 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동물농장 초판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빠져 있다가 70년대 들어서야 공개된 오웰이 직접 쓴 표현의 자유라는 서문이 있습니다. 그 서문을 복원해 두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우크라이나어판 서문, 이 서문도 이제 따로 오웰이 써서 붙였는데, 이 서문 두 개가 모두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번역을 마치고 저의 소회를 쓴 옴기니의 말이 있고요. 근데 이 표현의 자유라는 에세이를 번역하면서 저는 이 에세이를 사실 이번에 번역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동물농장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제가 너무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또 제가 작년 11월 말 12월 초부터 이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을 겪었는데, 그것들 속에서 이 책을 번역하고 있자니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감정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오웰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의 정설을 다른 정설로 교체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음악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진정한 적은 축음기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실제로 오웰이 이 동물농장 원고를 쓰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책이 많은 출판사에서 거절당할 거를 자기는 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고, 소련이라는 국가는, 러시아라는 국가는 너무 크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우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 지식인들조차 소련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갖는 것을 대단히 조심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출판사들도 소련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했다는 거죠. 근데 오웰이 봤을 때는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제가 오웰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웰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뭐 반공소설처럼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웰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를 비판했던 사회주의자.
진보를 비판했던 진보, 지식인을 비판했던 지식인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OL의 목소리가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어떤 정치 지형을 보면 서로가 다른 진영을 공격할 땐 너무나 정확하고 날카롭고 세밀하지만 그것이 자기 진영에 이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거나 입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내로남불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지식인 사회 혹은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이념적인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패싸움, 편가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진영 안에서 우리 진영을 돌아보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목소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여야만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25년에 만약에 이 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역자후기에도 썼는데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목소리,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뉴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지도자, 어떤 목소리, 어떤 스피커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의견을 외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역자 후기의 제목처럼 농장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남으려면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어떤 독특하고 개별적인 단독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웰이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도 결국 그것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오웰에게는 이 문제의식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1984라는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너무나 뛰어난 작품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을 기념해서요, 제가 출판사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10분 정도 책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동의해 주시면서 더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이 책과 함께 출간된 조지 오웰의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흉세 45번으로 한순간 여름 같은 제목으로 조지 오웰의 시와 에세이가 같이 들어있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건 심지아 시인님께서 번역을 하셨는데 저도 조지 오웰의 시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지 오웰의 시와 대본 그리고 두 편의 에세이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다고 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선물 드리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제가 자세한 내용을 써둘 테니까요. 동물농장에 대한 감상이나 또 이 책들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잘 살펴보고 출판사와 함께 10분을 뽑아서 이 책 두 권을 1+1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여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이 거친 동물농장에서 우리 모두 인간으로 살아남아서 다음 영상에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제가 조지 오웰과 개인적으로 약간 뭐랄까요, 아무도 모르고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 친밀감을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조지 오웰이 1950년 1월 21일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정확히 30년 후에 1980년 1월 21일에 제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우연이지만 저는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를 생각할 때 그의 기일과 저의 생일이 같다는 것, 그리고 딱 30년, 우리가 보통 한 세대라고 하는 30년의 차이를 두고 제가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고 영광스러운 우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